우리 정부는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정책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압류가 설정되고 1억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도 대출이 더 막힐까봐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것 같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금융권, 2금융권 그다음에 P2P 이제 대부까지도 조금 막으려고 하는 LTV로 넣으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으려고 하니까는 막차 수요라고 했는데 그냥 수요가 급해서 집을 줄 서서 사는데도 특히 하급지 같은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중저가 매수가 몰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의 가속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정부는 이런 대출을 지금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집값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지금부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작 현 정부는요 대출 활용의 신입니다. 그리고 떠넘기기, 카드 막기 형식의 어떤 자금 활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돈을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꼼수와 관용이 있다고 했는데 전쟁 대응 추경 우리 했죠. 이거 26조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가 역대급이잖아요. 그냥 이게 선거 전에 이거 하지 말고 역대급인 부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초과 세수를 하면은 이 초과 세수는 어떻게 누가 했죠? 삼전닉스가 호황을 이루면서 세수가 많이 불어나서 이게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선거가 되기 전에 선지급을 한 겁니다.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선지급을 하고 이제 메꾸는 형식으로 한 거죠. 그때도 대출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출이죠. 들어오지 않은 돈에 대해서 가부를 한 거니까 세금을 걷기 전에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겁니다. 물론 문제는 없죠. 이게 들어오면. 근데 거꾸로 저는 지금 정부 말대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국채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논리라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정부가 와 지금 반도체 죽인다 끝내준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금을 조금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GPU 추경, 반도체 추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제 세금이 고쳐지면은 이제 복지에 쓰면서 대선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죠, 총선. 총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은 뭐 GPU 추경을 또 뭐 하는데 추경을 또 해가지고 복지에 쓸 겁니다. 이제 뭐 또 나눠주는 걸로. 근데 이 보시면은 초과 세수를 활용을 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초과 세수를 활용했고 살포를 하고 지금 빚은 안 갚고 있습니다. 부채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청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을 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죠. 2018년도에 제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재난소득 이거 2021년입니다. 도민 빚으로 남는다. 경기도는 문제없다. 난 문제없어. 지금 코로나잖아. 1차, 2차, 3차 뿌려. 그렇게 뿌렸죠. 3조 이상 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했냐? 빚으로 했는데 빚이 아니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빚이 아니야. 나는 여유 기금으로 이용했어. 이거 빚낸 거 아니야. 그리고 초과 세수가 있어. 이 경기도청 얘기입니다. 경기도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과 세수 활용해. 세수가 있으면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돈 뿌리길 시연합니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초과 세수가 있어. 나 빚 안 내. 빚 아니야. 여유기금이야. 걱정하지 마. 재난기본소득은 돈 뿌려주는 것은 빚 아니야. 적절하게 쓰는 거야. 이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돈이 얼마냐면요. 국가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총 예산 중에 돈을 뿌린 게 3조 3천억 정도를 뿌립니다. 이거를 차입이라는 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확장 재정을 바로 펼쳤고 2020년도 1년 만에 경기도 채무가 64%가 늘었습니다. 뭐 늘 수도 있지. 왜? 코로나니까 그렇다 칩시다. 차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유기금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재명 전 도지사가 한 2개월인가 3개월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서류상으로 대출이 채무가 변화된 게 2조 6천에서 2조 9천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한 걸로 하면은 부채가 4조 이상을 상회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보면요. 일반 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 회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여기 나온 것 맞게요.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전 도지사가 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활용을. 일반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것들을 융자를 냈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에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느냐? 이 빚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산이 있고 일반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이 기금의 돈을 경기도 내의 돈을 경기도로 옮겨가지고 이 돈을 재난소득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기도 내에서 내부 차입을 했어요. 내부 차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통계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 여유기금이니 걱정하지 마라. 빚낸 거 아니다. 초과 세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통계 안 잡힙니다. 통계 안 잡히고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나 이거 기금에 돌려줄게. 언제 돌려주냐? 내 임기 후에 돌려줄게. 난 모르겠고 내 후임이 이거 갚을 거야. 라고 하고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인천으로 도망갔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잡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요거를 옆에 은행에게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통계에 잡히고 이게 이제 빚으로 잡힐 겁니다. 통계 빚으로 잡힐 건데 요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기금을 이용했다. 근데 우리가 요 기금도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어떤 기금을 썼냐? 지역개발기금. 이거 도로건설이나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하는 기금들 몽땅 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10만 원씩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죠. 요것도 경기도의 비상금이에요. 우리가 적금 들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을 끌어다 썼고요. 통합재정 안정기금에서 4,500, 약 2조 정도를 기금에서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잡혔죠. 나는 빚 없이 했다. 인기는 누렸다. 나 잘했다. 라고 생색내고 더 높은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이 힘들겠죠.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죠. 요때도 근데 복지정책을 쳤어요.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이때도 많이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번에 추미애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빵꾸가 곳간이 비었다. 7조가 되었다라고 한 건데 이 7조 곳간이 비어온 거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추미애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전 지사가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예전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았었어요. 원래 기금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에 3조 정도 있었어요. 가까이 약 3조 정도. 근데 지금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그때 다 끌어다 쓰고요. 지금 1,300억, 400억, 한 1,700억 정도 남았네요. 한 2,000억 미만으로 남았어요. 이재명 기금 차입 전에 3조였고 돈 많이 뺐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기금을 뺐었어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인프라라든지 이 아까 그 기금들 지역발전 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 안전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뭐 재난이 나온다든지 뭐 재난 기금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이거 못 쓰고 그다음에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또 빌린 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빌린 거를 이거를 빌린 거를 갚을 때 경기도 재정으로 못 갚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뭘 해야 되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를 왜 발행하느냐? 빚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빚은 다 보고 무거운 짐과 빚은 다른 후임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지방채 나중에 발행해야 될 겁니다. 2035년, 2030년 뭐 이때 원금하고 이거 상환하는 걸로 한다.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대출을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거 문제 많다. 근데 이 집을 사는 거는 대출을 이용해서 한다. 어떤 사람은 전세를 활용을 해가지고 간접 대출을 이용한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대출을 이용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집값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전에도 똑같아요. 그 성남시에서는 뭐 청년 배당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빚을 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때도 이제 기본소득의 모태가 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가지고 빚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경기도에 왔을 때는 빚이 많이 늘었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착시적으로 빚을 안 낸 것처럼 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는 이제 26조 풀었고 지금 2번 풀었죠. 한 3번, 4번 더 풀 것 같아요. 추경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근데 이게 지금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미 빚을 많이 냈잖아요. 부채가 많잖아요. 요거를 줄이는데 사용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본인의 정책을, 본인의 정치 생활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은 소비를 할 겁니다. 복지 쪽으로. 국가적으로는 빚을 내는 것들이 관용적인데 국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관용적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용적이고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유동성의 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동성으로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정책은요. 그냥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부의 재분배를 왜곡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풀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요.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는 내용이겠죠. 근데 돈이 풀리면요. 그 돈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요. 돈이 풀리면요. 가장 먼저 돈을 받는 곳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혹은 자산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풀린 돈은요. 이제 임금 상승으로 가기 이전에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뭐 요런 자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제 밑으로 추락하는 거죠. 보유한 사람 부가 급등합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임금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을 해야 하는데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임금 상승 속도를 앞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양극화는 불가피한 민주주의의 병폐이지만요.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정부, 지금 민주당 같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가속화가 됩니다. 양극화가. 더 빨리 벌어져요.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한테 돈이 이 풀린 돈들은 가장 먼저 닿는다는 거죠. 아니 내 현금 받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요. 움직이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으로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돈이 많이 풀리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계비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부유층은 물가가 올라도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소득을 대부분 식료품, 주거비, 에너지 비용, 통신비 이런 필수적인 생계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구매력도 저하가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돈이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 실질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생활의 질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돈 뿌려주면 좋은데 그 돈을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요. 그 인플레이션 자극하잖아요. 그 자극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산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요. 이거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세금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으로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잖아요. 해치를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예금이나 현금으로 자산을 대부분 관리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돈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화폐 가치가 가장 먼저 피해를 준 데가 현금입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